지난 한 주간 부동산 이슈 또 집값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금통이 있었고 기준금리는 그냥 연 2.5% 동결이었는데 한은의 논리는 집값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 우려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이렇게 그거 한다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은 논리를? 뭐 우리나라가 역시 부동산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결국 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무게를 좀 둘 것인지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을 좀 잡는데 고민을 해볼 것인지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 대책과 뭐 연장선상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대출 규제는 들어갔는데 여기 금리까지 인하가 되면 결국은 주택 가격을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시장 심리를 다시 또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특히 주택 가격이 지금 뭐 상승률은 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CG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6억 원이라는 그 대출로 규제를 제한을 했지만 지금 서울은 0.4%가 지금 상승한 그런 추이거든요. 우리가 0.4라고 하면은 뭐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한 2%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게 1년 동안 쭉 이어지면은 거의 뭐 한 20% 이상 정도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6억 이하의 대출을 한다라고 해도 쉽게 꺾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까지 인하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저 수치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집값 대출과의 이제 우려 그리고 집값 때문에 뭐 내용들 보니까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부채가 뭐 좀 조정은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금리로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된 현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세금 제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졌다면서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부동산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뭐 이따가 뭐 CG에 뭐 여러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시장 구조 자체가 100억짜리 아파트 한 채는 오히려 좀 더 낮고 10억짜리 아파트 10채, 뭐 5억짜리 아파트 20채는 완전히 지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시장에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시장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지적을 해왔던 게 아니, 주택 가격이 그 자산으로 봐야지 이게 숫자로 계속 언제까지 볼 거냐. 그리고 한 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하고 강남에 3, 40억짜리 전세 사시는 분하고 누가 더 이제 자산 여력이 있고 또 부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쪽은 또 무주택자거든요. 거기에 청약을 또 대기하면서 계속 누적되는 그런 수요들.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 쏠림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 제도 자체가 고가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짜리 아파트 강남을 20억에 이제 양도를 했을 때 한 5억 정도 오른 거잖아요. 1주택자는 6천만 원 좀 넘게 되지만 2주택자는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택을 사서 뭐 부동산 경비하고 기타 경비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뭐 집 좀 수선 보고 이사하고 하면은 사실 2주택자는 뭐 그렇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면 뭐 이제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좀 가격을 좀 낮춰서 증여를 한다든지 다른
우회 방법들 그리고 양도세가 좀 낮아지는 그 시점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저런 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뭐 이제 이주택자 문제, 저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강남이 문제가 아니라 또 서울하고 지방 같은 경우 보면 12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집값이 50% 오르고 6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이 50%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 지금 그 서울에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도 이제 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구조고 지방에 있는 분이 6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 이제 7천만 원을 내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적인 접근으로 본다든지 거주적인 접근으로 보더라도 서울 쪽에 똑같이 50% 오르고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 서울을 단순한 저 표만 봐도 선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저 7천만 원 저게 쉽게 모으기도 어려운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양도소득세 결정 과정이 저렇게 되는데 단순히 저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3년 이상 보유하면 12% 그리고 연 4% 하면은 40% 그리고 거주를 또 10년 정도 하면은 40% 받아서 최대 또 80%까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또 받거든요. 그러면 12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오른다라고 해도 서울에 주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뭐 수익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내가 소위 말하는 그 갈아타기 했을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똘똘한 한 채가 구조적으로 선택을 안 하는 게 좀 뭐 소위 뭐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당연히 저렇게 굴러가는 구조죠.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송 대표님 설명 듣다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서울의 그 아파트 한 채 값 듣는 순간 다들 눈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반면에 지방에는 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자, 저걸 갖다 모르지는 않을 텐데 정책 당국도.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세제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금에 대한 뭐 조정 가능성 요구들은 많고 솔직히 뭐 논의들 하는데 맨날 떠드는 거는 떠들기만 하고 떠들기는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고 또 이런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가야 된다. 계속 뭐 공개적으로 논의만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항상 요구를 하고 지방에 계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분들도 요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떠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똘똘한 한 채들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네. 그런 건지 뭐 이게 맨날 얘기하고 뭐 소위 그 떠들기는 하는데 실현되지는 않는 거에 따라서 많은 그 세금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저 사람들 봐라 저거 자기네들 그 항상 보면은 재산 보면은 다 거기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다 갖고 있네 하면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뭐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이게 같습니다. 무슨 뭐 꼭 집값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런 것들이 해결돼 줘야만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 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서울에 살 수가 있어야지. 수도권이나 뭐 할 것 없이. 참 그러네요. 아니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를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뭐 로또 그 청약들만 양산이 되고 집을 지금 이제 로또만 보면서 아까 똘똘한 지역에 아파트를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똘똘한 지역에 전세로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시세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데 들어가려고 하는 곳들. 왜냐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을 보면은 지금 강남권하고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지역들 안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들이거든요. 여기서 소위 뭐 당첨되면은 앉은 자리에서 뭐 5억, 10억씩 먹는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할 상황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구조적으로 보면 뭐냐면 저 좋은 자리에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누른 상태에서 수요는 쌓여 있고 그래서 뭐 로또가 발생되는데 품질은 또 저는 양질의 지역에서 주택 공급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강남에 제일 좋은 집인데 3,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아마 이제 그 장마 지나고 이제 폭풍 같은 거 오고 나면 이제 또 물 떨어지는 그 영상들 꼭 나올 거예요. 그럴 그런 거예요. 저품질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또 그런 생각들을 견제를 하는 게 이제 로또가 되는 그 수요자들도 있지만 또 저기 이제 시공을 그 맡게 되는 곳들은 또 가격이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면 로또 시공사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시공권을 딱 따게 된다라면. 그래서 적정한 금액 안에서 움직일 필요는 있는데 그 요즘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평균 분양가 추이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지수하고 이런 거 오르는 거 대비했을 때는 너무 가격의 눌림이 좀 강하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들 뭐 분양가 상한제가 뭐 그냥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거를 고려를 하고 품질들도 올려주고 주거 상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좋은 집으로 가고 그 자리에 중산층들이나 뭐 이제 저소득 계층들이 뭐 사다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사 수익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양질의 공급들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주택 가격의 불안정이라든지 임대 시장의 불안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집은 안 사고 이렇게 그냥 신축 아파트 강남에서 이렇게 전세로만 왔다 갔다 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거실이나 안방이나 할 것 없이 이동할 때 발레를 해야 된답니다. 그냥 토슈즈 신고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웃 간에 불화도 없고 그다음에 이건 무슨 뭐 옛날 그 응답하라 1988 덕선이네 집 방도 아니고 소주병을 갖다가 눕혀놓으면은 그냥 저 굴러가서 저 벽에 쿵 박힌 이게 수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강남 아파트라던데 뭐 로봇 청소기 돌리는 소리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돌리는 소리까지. 그거 돌리는 소리까지도 난다. 심각하죠. 그 비싼 땅에 그 요즘 공사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뭐 그렇죠. 시공사도 남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수준은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꼼수도 등장하잖아요. 뭔가 옵션으로 다 빼잖아요. 자꾸 맞아. 그래 뭐.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장에서 시공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말씀 주신 로또 청약 광풍 이것도 조정한다는데 이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들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쪽으로만 지역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새 아파트에 전세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본인 당첨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시는 그 분이 있는데 뭐 아주 비싼 전세 살면서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그 바로 좀 해소가 돼줘야 되는데 누적되는 수요들이 청약 경쟁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대치동 DH 같은 경우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뭐 우리가 수십 대 수백 대 1 정도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네 자릿수예요. 지금 1025대 1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레미안 원펜타스도 527대 1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 서초동 이런 곳들에서 뭐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가격은 누르라고 하고 시세는 높고 거기에 이제 당첨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전 마진을 넘어서 로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몇 년 거주하다가 솔직히 또 팔고 또 다른 데 이사 가고 해도 또 나중에 자산 그 형성을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뭐 적정한 면적으로 이동하고 하면은 돈을 그렇게 크게 버는데 그리고 요즘 돈 벌기 어려운데 뭐 소위 뭐 이 로또 청약을 양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다 그 지역의 그 뭐 인지도를 굉장히 크게 높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거기에서 이제 양극화 현상들이 크게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지금 전세 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문제 좀 심각하던데요. 지금 그래요? 전세가 매물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전세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막히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매물에 대한 물량들도 지금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전세 수요는 늘었고 예. 공급은 줄고. 그렇죠. 입주 물량들도 지금 공급 물량들도 줄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물량들도 이제 매매에서 전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 수도 줄고 지금 월세에 대한 그리고 전세에 대한 거래 비율도 61%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유통되는 물량들이 이렇게 줄고 빨리 해소가 되다 보니까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지금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임차인들이 좀 그 보호가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무제한으로 연장하는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환 비율이 5%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라면 계속 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고, 그다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 친화적으로 있어서 막 태거가 자유롭게, 그리고 뭐 집주인하고 그다음에 임차인하고 좀 균형이 좀 맞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임대차법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뭐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예. 이 나라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 나라 거를 따라 하려고 해도 비슷하게 따라 하는데 그 나라는 월세제도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월세에다가 전세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급진적으로 손을 보고 졸속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청구서가 지금 이런 그 전월세 부족, 그다음에 임대 시장의 불안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